예, 오늘 발제를 맡은 임홍재입니다. 저는 동남아에서 5년 반을 외교관 생활을 보냈는데 1986년에서 9년까지는 주 태국 대사관 일등서기관으로 그리고 2007년에서 10년까지는 주 베트남 대사로 보냈습니다. 33년 외교관 생활 중에 5년 반을 제가 동남아에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동남아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히 베트남 대사로 근무하면서 아세안이 통합되는 그런 과정을 관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아세안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그 안에서 각국이 이를테면 베트남, 캄보디아, 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어떤 위치에서 무슨 의미를 갖는지 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아세안을 좀 더 알리고 또 아세안 내에서의 캄보디아를 또 우리 국민들에게 알리는 이런 심포지움을 조직해 주신 박상훈 회장님, 전폭 지원해 주신 김기원 의원님이실 그리고 김진표 전 부총리 그리고 여기에 캄보디아 대사 계속 와 계시는데 모든 여러분들의 성원으로 이러한 아세안 알리기 캠페인이 진행되고 아세안에 대한 우리 인식이 우리 생각의 벽이 더 넓어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세안 동남아 국가 연합입니다. 2015년에 통합이 됐는데 그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발제는 우선 소개 그리고 2015년 아세안 통합과 그 과정 그 다음에 당일시장으로서의 어떤 의미를 갖는 위치는 어떤지 그걸 살펴보고 그 다음에 아세안 통합이 이렇게 순조롭게만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도전이 있는 거죠. 그 도전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아세안이 우리에게 정치,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펴보고 아세안과 더 가까워지려면 무슨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발전을 한 이후에 토론을 통해서 좀 들어보겠습니다. 아세안 이와 같이 광대한 지역입니다. 열 나라가 느슨한 정치적 연합에서 이제는 하나의 정치적 조직으로서 이렇게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우선 타일랜드,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싱가포르, 필리핀, 인도네시아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1세기는 아시아 태평양 시대라고 그러죠. 근데 이 아시아 태평양 시대의 중심이 동남아, 아세안을 중심으로 한 동남아입니다. 동남아가 국제 무역과 투자의 자석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작년도 12월 달에 말레이시아에서 아세안 국가들은 느슨한 정치적 연합에서 하나의 법인체 성격을 갖는 법적 성격을 갖는 정체성으로 발전되고 이런 과정에서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으로 통합이 있었는 것입니다. 이 통합된 아세안은 인구 면에서 6억 3천 아주 거대한 지역이고 GDP 면에서는 2조 1,500달러의 규모를 갖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교역량도 2조 5천억 불입니다. 대단한 잠재력을 가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아세안이 무역 투자, 국제 무역 투자의 자석, 끌어들이는 자석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통합된 아세안은 인구 면에서는 세계 3위, 경제 구조 면에서는 9위, 무역 면에서는 5위. 이에 이러한 잠재력을 가진 아세안이라 소개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세안의 설립 과정은
처음에 아세안이 설립될 당시에는 인도시나 반도의 공산화를 막기 위해서 시작이 됐죠. 그러다가 점차 이 규모와 회원사가 늘어나면서 그 기능도 이제는 공산화를 막는 그런 위치가 아니고 아세안 10나라가 단결 단합해서 하나의 정치 공동체, 경제 공동체, 문화 사회 공동체로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이렇게 소개하겠습니다. 이건 자료를 보시면 알기 때문에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통합 과정도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나 아세안이 내세우고 있는 캐치프레이즈가 있습니다. 아세안은 하나의 비전을 갖고 하나의 정체성을 갖고 그리고 하나의 공동체를 갖는다. 10나라가 나중에 보면 정치, 경제, 문화, 그다음에 경제 발전 정도에서 많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하나의 비전, 하나의 정체성,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기로 약속하고 이것을 아주 느리지만 슬로우, 속도는 느리지만 버추어, 그러나 확실하게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아세안의 통합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 선언들인데 하나는 발리 선언이고 하나는 세부 선언입니다. 이 둘은 거기 자료에 소개했듯이 아세안이 느슨한 정치력 연합에서 하나의 법적 기능을 갖는 조직체로서 발전해 나가는 데 있어서 두 개의 선언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하는 것만 제가 언급을 하고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세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치적 통합, 경제적 통합, 그리고 사회문화적 통합 세 개의 공동체를 가지고 통합하기로 이렇게 선언이 됐습니다. 그 중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공유하고 싶은 것은 경제 문제입니다. 한 아세안 관계는 경제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경제 관계가 돈독해지면 그걸 통해서 정치, 문화 관계도 자연히 돈독해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경제 문제에 집중하고 아세안이 하나의 경제 공동체로 발전해 가는데 어떠한 비전을 갖고 어떠한 전략을 가져서 무엇을 내다보고 가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집중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주제가 한국 경제 내에서 아세안, 캄보디아 중심으로 경제 관련해서 집중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아세안의 경제 공동체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EC, 아세안 이코노믹 커뮤니티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아세안 문제를 볼 때 많이 듣는 단어가 될 것 같습니다. 첫째는 아세안 경제 공동체를 위해서 관세를 인하하기로 10나라가 합의를 했습니다. 속도는 느렸지만 이제는 99.9%의 무관세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세안 국가 내 간에 대단한 성취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비관세 정법은 아직은 진전이 좀 늦습니다. 왜냐하면 아세안 국가 내의 경제 발전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비관세 장벽이 존재하지 않으면 경제 결과가 왕성하게 되겠지만 발전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아직은 비관세 장벽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에서 모든 나라가 자기의 시장을 다 열어야 되는데 사실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비관세 장벽입니다. 어떤 비관세 장벽이 있는지는 자료로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아세안 국가들은 무역을 촉진하기 위해서 원활한 조치를 채택을 했는데 아세안 단일 창구가 아주 독특한 제도입니다. 아세안 국가 내에 모든 상품에 대해서 상호 인증을 해서 하나의 창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조치인데 상당한 진전이 있다고 봅니다. 비관세 장벽을 제거하기로 약속은 했지만 진전은 느리다. 그러나 무역 원활화 조치에서는 많은 진전이 있다고 소개해드리고
아세안 국가들은 자기들끼리 노동력 이동에 대해서도 촉진하기로 약속을 했지만 사실은 어렵습니다. 이를테면 싱가포르에 노동시장을 개방을 했을 경우에 또 태국에 말레이시아에 노동시장을 개방했을 경우에 경제발전 정도가 다른 나라 국민들의 이주 때문에 이걸 감당하기 어렵죠. 그래서 노동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에는 아직은 제약이 걸려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노동 인력의 이동은 하나의 목표입니다. 궁극적으로 아세안 국가들은 자기 내에서 EU처럼 자유롭게 노동력이 이동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비스 산업도 서로 개방하기로 했지만 아직은 그 발전 정도는 좀 늦다. 그 구체적인 자료는 나중에 공유하도록 하고요. 경쟁 정책도 사실은 각 국가 내의 경쟁 정책이 다 동일한 수준으로 올라가 있을 때 통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건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세안에는 6나라는 선발 경제 국가지만 4나라는 아직은 저개발 경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똑같은 수준에서 똑같이 경쟁하기에는 아직은 무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경제 정책도 하나의 목표로는 두고 있지만 그 성취도는 아직은 느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아세안 국가들은 교류를 왕성하게 하기 위해서 연계성을 매우 강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커넥티비티라고 그러는데 아세안 사람들은 항상 3C를 얘기합니다. 3C. 비슷하다. 3C. 3C. 첫째는 아세안 커넥티비티. 아세안 국가끼리 육로로, 회로로, 그 다음에 항공으로 연계하자 하는 이러한 정책을 채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세안 헌장, 아까 세부 선언을 얘기했지만 아세안 국가들은 헌장, 컨스티튜션을 채택해서 비로소 아세안 국가가 느슨한 연합에서 하나의 법적 조직을 갖는 그런 조직으로 발전하는데 이 아세안 차트, 그 다음에 아세안 중심주의, 아세안 센츄럴리티 이게 3C인데 그 중에 하나가 아세안 커넥티비티입니다. 아세안 연계, 항로, 회로로 연계하는 것은 왕성하게 추진되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하나 지금 소개드리는 것은 인도 차이나 반도에서의 연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를테면 중국에서부터 베트남을 통해서 동남아로, 또 중국에서 남쪽을 통해서 말레이시아, 또 싱가포르까지 지금 철도를 넣는 계획이 진행되고 있고, 또 남쪽에서 베트남으로부터 시작해서 캄보디아부터 태국 이렇게 연계되는 인도시나 반도 하나만 보더라도 육로 연계가 이렇게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다. 내부적 교류를 위해서는 커넥티비티, 연계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그 예를 하나를 소개해드리면 인도시나 반도의 연계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세안 국가들은 자기 내의 균형 발전을 매우 중시합니다. CLMV라고 하는데 C,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그리고 베트남 이 4나라는 6나라의 선발 경제지만 이 나라는 약간 후발 경제입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의 경제 차이가 크기 때문에 아세안 국가들은 아세안을 돕자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지역 내 균형 발전을 위해서 매우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세안 국가들은 세계 경제와의 통합을 중요한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FTA, 아세안 10나라가 한국, 중국, 일본과 각각 FTA, 호주, 뉴질랜드와 각각 FTA, 인도, 미국과 각각 FTA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FTA 체결을 통해서 전 세계 경제하고 연계해서 나갈 때 아세안이 중심이 될 수 있다, 이런 강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FTA를 통합해서 다시 광범위한 FTA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게 RCEF,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아세안이 지금
주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평양을 중심으로 두 개의 커다란 경제 동반자 협정이 추진되고 있는데, 하나는 RCEF, 영내 경제 동반자, 포괄적 영내 경제 동반자 협정이고, 또 하나는 TPP라고 있죠.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입니다. 이것은 미국이 주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마치 대립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사실은 아세안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 경제가 자기들의 유치, 자기들의 연계를 강화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아세안은 자기 연락과 또 주변 국가의 각각의 FTA를 통해서 세계 경제와 연계를 추진하고 있다. 금융관계는 제가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아세안은 여러 가지 관세, 비관세, 균형 정책, 서비스 정책, 노동 정책, 이동, 노동의 이동 등등을 통해서 뭐를 추진하고 있느냐면은 단일 생산기지 시장을, 단일 시장, 단일 생산기지를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의 시장, 하나의 생산기지 개념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AEC, 아시아 경제 공동체의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 관세를 철폐하고, 이를 위해서 비관세를 철폐하고, 이를 위해서 노동력이 자유롭게 이동하고, 그다음 균형 정책을 취하고 경쟁 정책을 같이 도입해서 함께 발전해 나가자 하는데, 그 핵심 단어는 단일 시장, 단일 생산 기지, 이게 목표다. 그런데 이렇게 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도전이 있는 챌린지. 가장 큰 챌린지는 보시다시피 정치 체제가 다 다르고, 경제 발전 정도가 다르고, 소득 수준이 다르고, 종교가 다르고, 식민 통치 경험이 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세안 국가들이 어떻게 이렇게 통합까지 갔는지 우리로서는 대단한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선 잠깐 살펴보시죠. 연국내 다양한 정치, 경제, 소득, 종교 관련 자료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말레이시아, 이편 군주제고, 개방경제체제고, 국민소득은 10,000불이 지금 넘었습니다. 그리고 태국을 보면 이편 군주제, 개방경제체제, 그 다음에 소득이 5,400불, 종교는 불교고, 말레이시아는 이슬람이죠. 그 다음에 유일하게 동남아 국가에서 식민지 통치 경험을 갖지 않은 나라죠. 브루나이, 이편 군주제, 개방경제체제고, 국민소득이 36,000불입니다. 그리고 이슬람 국가이고, 그 다음에 캄보디아, 우리 대단히 와 계시지만 이편 군주제, 그 다음에 아직은 통계경제로 저희는 지금 보는데, 지금 아까 소개 말씀 들어보면 상당히 개방되어 있는 그런 경제체제라고 보입니다. 그 다음에 국민소득은 1,000불 넘었고, 종교는 불교이고,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는 공화정이고 개방경제체제고, 소득이 3,500불 정도,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 다음에 싱가포르 공화정이고, 그 다음에 완전 개방경제체제고, 완전 경제 개방체제고, 그 다음에 종교는 뭐 다양합니다. 불교도. 소득이 56,000불, 제가 지금 정확히 읽었는데 56,000불 수준의 완전 개방경제체제입니다. 그 다음에 라오스 사회주의고 통계경제이며 아직은 1,600불 선이고 불교의 나라이고, 베트남 제가 근무했습니다만 사회주의로서 아직은 통계경제이며 국민소득이 3,000불까지 2,000불 넘었고, 여기도 종교가 다양합니다. 그 다음에 필리핀 공화정이고 개방경제이며 2,000불 수준으로서 캐톨릭 국가입니다. 그 다음에 미얀마 지금 전환기입니다. 지난 12월 달에 방문했는데 한참 시장을 개방하는 그런 전환기, 정치 경제적으로 전환기 국가에 있고, 그 다음에 이런 통계 경제로 볼 수 있으며 소득은 1,200불 정도, 불교의 국가. 모든 나라가 다 식민 통치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태국만 가지고 있죠. 보시다시피 정치, 경제, 소득, 종교 이런 면에서 아주 다양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나라가
정치, 경제, 문화, 사회적으로 통합을 했다는 것은 아주 커다란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의미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잠깐 3시에서 아시안 중심주의라고 제가 언급했는데 아세안 국가들은 동남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협력에 관한 움직임이 있는데 이 중심에 아세안이 항상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아세안 10나라가 중심에 있어야 된다. 이럴 때는 아세안 10나라가 아세안 플러스 3 한국, 중국, 일본이죠. 여기에 중심이 되고 EAS 동아시아 정상회의죠. 여기에도 인도, 파키스탄, 그 다음에 러시아, 미국, 캐나다까지 다 아닙니다. 여기까지 오는 EAS도 역시 아세안이 중심이 돼야 되고 ARF 아세안 리지널 포럼이라고 매년 7월 달에 열리는 아세안 내에서의 유일한 건 아니죠. 아세안 내에서의 정치 포럼입니다. 여기에는 남북한이 다 참여를 하고 인도, 파키스탄 등 러시아까지 다 참여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협력 시스템에 있어서 아세안을 포함해요. 아세안 센츄럴리티, 아세안 중심주의라고 그러는데 이 아세안 중심주의에 대해서 미국, 중국도 다 지지합니다. 왜? 대안이 없어요. 그리고 아세안 국가들은 40년 경험을 통해서 나름대로 느슨한 정치적 연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협력 체제를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을 보여줬던 겁니다. 그래서 아세안 중심주의가 3시 중에 하나로서 있는데 그런 뜻이다. 이렇게 아세안은 EU 국가의 통합하고는 다릅니다. EU는 모든 것을 다수결, 대부분 다수결이고 또 특별히 조건부 다수결이라고 해서 아주 중요한 국가 이익은 조건부 다수결이라고 해서 복잡하게 해놨는데 아세안은 의사결정에 있어서 그렇게 다수결주의로 하지 않고 어디까지나 협의,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잘 안 보여서 읽었는데요. 우선 내정 불간섭, 분쟁의 평화적 해결, 노력 불사용 등 보편적 구분에 하는 그러한 가치를 가지고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컨센서스 방식, 이유처럼 다수결이 아니고 대화와 협의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이루는 컨센서스 방식을 제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개인보다는 사회를, 자유보다는 질서를, 경쟁보다는 조화를, 계약보다는 양해를 우선시하는 우선시하는 그런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보다는 이해와 상호 협의를 중시하는 그러한 아세안 특유의 방식, 특유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국가들처럼 어떤 문제가 있으면 토의한 이후에 그 다수결을 결정한다. 이게 아닙니다. 아세안 국가들은 협의 과정을 매우 중시하기 때문에 의사결정은 느립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매우 좀 느리지만 그러나 일단 합의가 되면 이루어지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루어진다. Slow but sure라는 그러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사결정이 늦어지면 아세안이 어떻게 급속하는 대외 환경에 적응하겠느냐 우려를 많이 하지요. 그러나 지금까지 관찰해 보면 느리지만 그러나 세계 경제 동향에 적응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세안 국가들이 또 하나 갖고 있는 도전은 분쟁 해결 메커니즘이 아주 이약하다는 겁니다. 그것은 유럽 국가들이 법적주의로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하나의 도전이고 또 하나는 아세안 통합에 대해서 아세안 내의 민간 기업들이 아주 관심이 적어요. 통계에 의하면은 제가 베트남에 있을 때 통계를 보니까 민간 기업들이 아세안 통합에 대해서 이용하거나 그걸 인식하고 있는 수준이 20% 수준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세안 내에서도 역시 극복해야 될 과제는 아세안 통합이 가져다주는 경제적
이점 편익에 대해서 인식이 매우 저조하기 때문에 이걸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아세안 내의 리더십 문제입니다. 아세안 10나라라고 그랬죠. 정치 체제가 다 다릅니다. 수준이 발전 수준이 또 달라요. 그러면 누가 여기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끌어갈 것이냐. 물론 아세안 10나라는 각 나라가 매년 의장국 역할을 맡습니다. 그래서 의장국 역할을 맡은 나라가 아세안을 1년간 인솔하고 리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아세안이 남중국해 문제처럼 중요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누가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끌어갈 것이냐 아주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까지는 인도네시아가 2억 6천만 원건 이슬람 인도네시아가 그런 역할을 잘 수행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세안 내에서도 분쟁이 많습니다. 내에서의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의 과거 영토 문제, 캄보디아에 있습니다. 캄보디아 피부과의 사원 문제, 또 각자 미얀마하고 다른 주변 국가와의 소수민족 문제 등 내부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누가 리더십을 발휘해서 분쟁을 해결하고 끌어갈 것이냐 이런 도전이 있다. 아세안 통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세를 인하해서 단일 무역 창구를 함으로써 아세안 내 단일 시장, 단일 생산 기지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잠재력을 보여주고 또 새로운 시장을 우리한테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아세안 통합은 비공식 협의 컨센서스 시스템이기 때문에 유럽 국가들처럼 법적으로 결정하고 땅 결정됐을 때 이행하시죠. 이게 아니기 때문에 우선 대화를 통해서 합의를 먼저 하고 그리고 이해는 점차 해가는 그런 방식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넘어가고요. 한 아세안 관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한 아세안 센터로부터 제가 받은 자료인데 아주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세안과 언제 관계가 시작돼서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아주 설명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로 대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으면 벌써 한 5분, 10분 더 시간이 지나기 때문에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아주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료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아까 김진급 부총리께서도 그러고 박상원 회장도 그러고 또 이상민 총리님도 그러고 아세안 경제 중에서 캄보디아 경제 중에서 많이 연구를 했는데 이걸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아세안 시장은 우리에게 아세안은 두 번째 교역 대상지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많은 우리 국민들은 아직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두 번째 교역 대상이고 그 다음에 아세안은 우리의 제2의 해외 투자 지역입니다. 아세안은 자원의 보고입니다. 그리고 인적 자원이 넘칩니다. 아주 훌륭한 국민인데 비록 과거에 어려운 경험을 했지만 지금은 아주 훌륭한 국민에서 인적 자원이 많아요. 아까 박상원 회장님이 쓴 그 문서를 김진표 부총리께서 인용을 했는데 젊은 인구가 80% 이상이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근무했던 베트남도 젊은 인구가 60% 정도 되는 나라입니다. 이렇게 젊은 인력이 많은, 인구가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자원이 많고 젊은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투자가 물론 몰려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 국민들이 부지런히 방문합니다. 680만 명이 왕래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이 500만 명, 아세안 국가 국민들이 180만 명이 우리나라를 방문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아세안이 얼마나 우리한테 중요한 거예요. 이러한 중요성에 대해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외교 또 우리의 기타 국민들의 인식은 아직은 거기까지 가지 못해버리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아세안 외교는 우리는 한반도 외교하면은 네 나라만 생각합니다.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아세안은 한중일
그다음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아세안이라는 파트너가 있다. 그래서 우리의 외교 관계를 아세안하고 외교 관계를 상황 수준으로 격상해서 관리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세안과 더 가까워지려면 이러한 외교적 조치도 매우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러한 일들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선 아세안 통합된 아세안 시장을 우리가 좀 더 효율적으로 파트너로서 참여하려면 우리는 아세안 개별 국가들하고 FTA를 해주는데 베트남하고의 FTA는 작년도 체결됐습니다. 제가 대사로 있었던 2009년도에 베트남과 FTA를 추진하려고 했을 때 우리 베트남 양측으로부터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앞으로 아세안 통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양자 FTA가 핵심이다라고 보고 강력하게 권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발전돼서 작년에 채택돼서 지금은 우리가 중국과 더불어 아세안 시장 진출에 있어서 FTA, 베트남하고의 FTA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두 번째는 국내 거주 아세안 국민들이 30만 아세안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도 30만 정도 됩니다. 통계를 보니까. 그래서 이런 말이 생각나는데요. 자연은 공백을 싫어한다. Nature abhors vacuum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연은 공백이 되면 반드시 내고야 돼요. 우리 국민이 30만이 아세안이라면 아세안 국민이 30만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국내에 30만의 아세안 국민이 있는데 우리가 이걸 잘 보호하고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30만의 4명의 가족만 생각해도 120만. 이 120만은 우리의 외교를 지지해주는 지지자입니다. 그래서 멀리 가지 말고 우리 주변에 있는 아세안 국민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잘해줄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아세안 국가에 대한 역사 연구가 좀 더 완활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 박 회장님도 책을 쓰셨고 오늘 발표할 이영종 시비관도 책을 쓰시고 그러는데 그리고 오늘 마침 유인선 교수, 서울대 유인선 교수님도 있지만 우리 유 교수님은 베트남을 거의 지금 20, 30년을 계속 연구하시는 분입니다. 이런 분들이 많아야 되고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이 대폭 늘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세안에 대한 연구가 아주 빈약해요. 제가 베트남에 있을 때 우연히 본 한 잡지에서 보니까 일본 한 학자가 베트남 중부에 있는 혼툼성의 소수민족 연구하려고 17년을 방문합니다. 그것이 무엇을 얘기하느냐? 일본은 동남아를 그렇게 철저하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남아에서 우리가 일본을 따라하고 일본을 추월하는 건 거의 어렵습니다. 왜? 연구에서 우리가 훨씬 뒤에 있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동남아의 국가에 가서 기업 활동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번 회사 또는 우리 정부가 아세안의 중요성에 비추어서 문화 역사 연구가 약하면 좀 대폭적으로 지원해주는 이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회장님, 한 베트남, 한 캄보디아 교육부터 시작해서 교육 기금을 좀 대폭 만들어서 교육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캄보디아 시엠 리앱을 저도 작년 처음에 12월 처음으로 방문했는데 그 역사, 과거 역사, 과거 문화를 보면 경탄스럽습니다. 대단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국민들인데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잘 모르고서 어떻게 우리가 한 세대, 한 세기 어떻게 우리가 아세안 국가를 가서 진출해서 같이 파트너로서 살 수 있느냐 저는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역사 문화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아세안 진출 우리 기업들이 좀 경도경을 해주겠다. 여러분들이 들어올 때 녹색 책자가 하나 있을 거예요. 이게 뭐지? 유엔 글로벌 코리아 네트워크. 이게 뭐냐면은
우리 기업들이 국내에서든 해외에 나가서 기업 활동을 할 때는 반드시 경도 경영을 해야 된다 하는 유엔 활동을 소개하는 책자입니다. 꼭 한번 가지고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왜? 기업의 이미지가 국가의 이미지라고 저희는 봅니다. 일선에서 주재국 국민들하고 같이 영업 활동을 하는 기업의 일거수일투족은 바로 민간 외교관으로서 이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따라서 저희는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유엔 글로벌 컴팩트는 우리 기업들이 유엔이 주장하는 인권, 노동, 환경, 방문 4개의 핵심 가치를 가지고 책임 있게 사회적 책임을 하면서 그래서 기업 활동을 해라. 이렇게 함으로써 아세안 국가들에게 우리의 좋은 이미지도 전달하고 기업은 기업대로 존경받고 착한 기업으로서 인정을 받으면 아세안 내에서 오랫동안 존재하고 성공할 것이다. 그래서 정도 경영을 매우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2년 전부터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미얀마, 캄보디아를 저희가 방문해서 우리 기업들에게 이제 기업 활동은 과거는 다릅니다. 돈만 벌어서는 안 됩니다. 사회적 책임을 져야 됩니다.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유엔은 이렇게 권장합니다. 기업 전략 정책 운영 시에 인권과 노동과 환경과 방부패를 항상 염두에 두고 하십시오. 이게 바로 기업의 정도 경영입니다. 우리가 기업의 정도 경영을 함으로써 아세안 국민들에게 우리 한국의 좋은 이미지를 오랫동안 심어주고 전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질의응답은 나중에 좀 받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형종입니다. 외교부에 지금 사실 제가 하고 있는 일은 기후변화 관련해서 협상 교섭을 하고 다니고 있는데요. 내가 이 자리에 쓴 이유는 2012년, 13년 제가 캄보디아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아까 김윤표 의원님께서 캄보디아 선거 комис시하는 거 오셨다고 했는데 그때 제가 거기에 있으면서 임원직을 이렇게 도와드리고 했던 일을 합니다. 사실 제가 시작하기 전에 두 가지 이야기를 드렸으면 좋은데 제가 학자도 아니고 세계적으로 캄보디아를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 경험을 이렇게 들려주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일반화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는 걸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상당 부 내용들이 개인들이 아마 여기 오신 분 중에 캄보디아 진출이 되는 선대 이제 많이 많을 텐데 그거보다는 정부 당국자들한테 이렇게 주는 메시지가 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한 캄보디아 교류협회니까요. 이런 메시지를 알고 계시면 정부 당국이나 그런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약간 정책적인 측면의 이야기가 많은데 제가 최대한 실제 그라운드에서 하는 사례들을 들어서 좀 그런 어떤 정책적인 부분들을 커버를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시간이 아마 좀 많이 지연이 됐는데요. 30분 정도 제가 생각하고 이걸 준비를 했는데 가능하면 자료로 그냥 알 수 있는 내용들을 수집을 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저희 캄보디아와 한국 관계 지표를 한번 보여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캄보디아 경제 동향을 또 순차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캄보디아가 우리에게 캄보디아 자신에게 어떤 기회를 갖고 있고 대안적 요구가 뭔가. 사실 이 부분은 저의 관찰입니다. 그다음에 항상 경제 발전의 공동 노력인데 어떠한 노력들을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정부 당국자나 특히 이제 여기 한국 당국이 될 수도 있고 캄보디아 당국에 대한 메시지도 많이 있는데 제가 주최 측의 요청에 의해서 영어로 번역을 해서 캄보디아 측에 전달을 했으니까 전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망 분야와 진출 방안인데 사실 그 자료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자신이 없어서 그 부분은 사실 퀘스천 마크를 달아놨습니다. 그렇지만은 거기 몇 가지 참고할 사항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반드시 경제 이슈는 아니지만 양국 관계에서 좀 중요시되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지금 좀 시간도 배우러 돌리시고 보너스 차원에서 제가 캄보디아에 관한 스토리를 잠깐 여기 캄보디아 지도인데요. 왼쪽이 지금 파랗게 표시된 부분이 앙코르 제국 시대에 차지했던 대캄보디아 제국입니다. 동남아를 진짜 석권을 했었죠. 그걸 바탕으로 이제 우리가 아시아님을 방문하는 걸 만들어냈고요. 그런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오른쪽은 베트남으로 가 있고 위에는 라오스로 가 있고 좌측은 상당 부분이 태국으로 이렇게 해서 많이 줄어든 중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 사진이 좀 그렇게 급하게 나왔는데 시엠립에 가면은 왕궁이 있는데 그 앞에 있는 캄보디아 전차 전쟁에 나서는 캄보디아 시절에 물론 잘 싸웠으니까 영토를 많이 회복이 안에 가졌겠지만은 엄청 용감하게 잘 싸운 캄보디아 후대를 병사였다고 합니다. 이거는 한국 사람들이 그걸 한 번 좀 가보고 싶어하는 앙코르와트 사진입니다. 교민 중에 한 분이 찍어갖고 제가 제 책을 쓸 때 사용한 사진인데요. 사실 캄보디아 앙코르와트를 그러니까 시엠립을 많이 안 가보신 분들은 시엠립에 가면 이게 앙코르와트 딱 하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앙코르와트는 그냥 사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역에 가면은 도시 자체에 옛날 성곽 비슷한 어떤 우리 한성 비슷한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원들이 여러 개 내외에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앙코르와트가 다가 아니다. 이건 그냥 진짜 일부인데 유명해서 사람들이 앙코르와트 하나 딱 보러 되게 간다고 착각을 하는 경향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가 지금 여러 사원이 있는데 캄보디아 하면 사진으로 가장 잘 나오는 건 바이온 사원인데요. 그 다음에 우측은 우리가 한성이 동서남북 이렇게 갖고 문이 있었잖아요.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원섬은 남북 구문이 있었는데 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거를 잘 만드는 사람은 누구냐면 자야바르만 7세라는 사람인데 가장 캄보디아 전성기를 이뤘던 데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오늘날 캄보디아 모습입니다. 좌측은 엠베서더 Do you know where it is? On the left? Yes. Yes, it is. 왼쪽에 있는 거는 프놈펜 시내에 있는 가장 센터에 있는 일종의 이것도 사원입니다. 근데 여기 지역이 워낙 평평해서 캄보디아 땅이 되게 평평합니다. 그래서 프놈펜 한가운데에 있으면 땅을 돋아가지고 이걸 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사람들이 사는 요즘의 시장인데 재래시장으로 썼지만은 사실 이게 보편적인 시장입니다. 물론 백화점 같은 게 별도로 있지만은 가장 보편적인 시장의 모습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제가 보너스로 드린 거고요. 좀 공부를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지표입니다. 이미 앞서서 숙사나 말씀하신 분들이 다 커버를 한 내용이라서 제가 굳이 말씀은 드리지 않겠는데 마지막 부분 인적 교류 43만 명이 가는데 이게 연간 가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수치가 2013년인가에 피크를 쳐갖고 약간 줄어드는 추세에 있고 그다음에 아까 대사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결혼 이민자가 5,700명인데 말하자면 우리하고 캄보디아는 차돈지가 있는 셈입니다. 그 다음은 캄보디아 경제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이런 데이터를 일일이 머릿속에 넣을 필요는 없을 거고 제가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이건 나중에 자료를 읽어보면 되는데 캄보디아가 달러라이제이션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캄보디아 가면서 이 환전을 해가지고 환전을 어떻게 하는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 캄보디아를 갈 때는 달러만 가지고 가면 됩니다. 전혀 현지하고 환전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서울에서 캄보디아 화폐를 구할 수 없어서 서울에서 못하지만은 가서 공항에서도 환전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심지어는 1불짜리까지도
구멍가게뿐만 아니라 그 거리에서 이렇게 파는 사람들도 다 하고 캄보디아한테는 그 잔돈 1불 이하 뭐 이렇게 잔돈을 남겨주는 정도로만 씁니다. 이미 뭐 다 가보셔서 아시는 분들이 모르겠지만은 가끔 환전을 묻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달러라이제이션이 되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캄보디아 자체는 지금 어떻게 이거를 디달러라이제이션을 해야 되냐 그런 고민은 하나의 그 경제적인 고민 사항인데 기본적으로 뭐 그럴 의지를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그쪽에 중앙은행 같은 사람들은 그래도 일국의 적인데 통화 정책을 할 수가 없다. 이 달러가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달러가 결제 수단으로 심지어는 그 시장에서뿐만 아니라 뭐 부동산 거래되는 대규모 그런 데서까지 다 달러로 이렇게 결제를 하고 이게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디달러라이제이션 할 수 있냐고 오히려 관건입니다. 하여간 캄보디아를 가실 때 환전하실 필요가 없다. 그 말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캄보디아의 어떤 기회와 제약적 요소인데요. 앞으로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저의 관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마 뭐 일반 책자나 그런 데서 아니면 개인적으로 다른 생각을 가지실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좀 희미하긴 한데 뭐 그 상당 부분은 이미 그 앞서 발표하신 분들이 말씀한 내용들인데 여기 보면은 이제 그 뭐 높은 성장률이다, 인구 구조가 젊다, 그다음에 우수한 노동력이다 이 이야기는 안 하셨는데 캄보디아 사람들이 상당히 손재주가 좋습니다. 제가 보니까 과거에 그 앙코르 시절에 그런 어떤 그 DNA가 남아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실 이 제 양복이 그 캄보디아에서 그 시장에서 맞춘 양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일부러 입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디자인 능력은 없어서요. 양복 같은 거 이대로 만들어달라 그러면 그대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게 손재주가 꽤 있더라고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세안 내 지리적 이치인데, 뭐 이거는 아까 나왔던 아세안 커넥티비티 지도상으로 확인된 거고, 그 다음에 캄보디아 사람들이 꽤 교육력이 높습니다. 제가 보기에. 교육을 하려고 자녀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부모들이 노력하고, 저희는 이제 알게 모르게 이제 집에서 일하는 동의 같은 사람들도 보면은 왜 너는 지금 일하냐 그러면 자기 애가 이렇게 교육시키기 위해서 일을 한다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력이 꽤 높고 문화적으로 꽤 유연합니다. 여기가 기본적으로 불교를 바탕으로 하는데 사실 한국 사람들이 가서 선교 활동을 국교가 불교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롭게 선교 활동을 기독교나 가톨릭의 특성으로 문화적인 유연성이 크고요. 개방적인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알게 모르게 국민들의 의욕이 꽤 있습니다. 잘 살아보려고 아마 선진국 수준의 어떤 그런 기대를 하는 것은 열대지방 가니까 사람들이 어디에 그냥 그들의 안전만 있다 그런 인상을 가질 수도 있는데 사실 그건 잡을 적절히 못 만들어주는데 잘 살아보려고 상당히 의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게 제가 여기저기서 발견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관료 집단이라고 제가 하나를 넣어놨는데 아니 캄보디아 관료가 이거 제가 너무 아부하려고 썼다고 이제 관료 집단을 그의 요소나 그런 걸로 이렇게 보실 분도 있겠지만은 사실 저는 이제 옛날 리비아라는 나라 물론 이제 선진국 관료보다는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관료 어떤 개도국 후진국 관료로서는 상당히 이 사람들이 능력도 있고 그다음에 의지도 있습니다. 그거는 뭐를 해보시면 아냐면은 한국 사람들이 되게 이제 뭔가 ODA를 한다고 어떤 기관을 방문하게 보면은 딱 가보면 준비가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 딱 띄워주고 그다음에 중요하고 선물 주고 이렇게 좀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한국 사람들이 캄보디아에 ODA를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중동 같은 나라 물론 중동 나라 중에 이제 북빈 나라만 이제 지원을 하지만 아프리카 같은 나라 ODA 하러 가면은 가끔 내가 뭐하러 왔지 이 사람들 별로 고마워하지도 않네 그런 느낌이 드는데 캄보디아에 가서 ODA를 하면 이 사람은 진짜 나를 고마워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팍팍 느끼게 합니다. 그거는 관료뿐만이 아니고 일반 사람들도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캄보디아 관료 집단이 꽤 괜찮은 관료들이다라는 퀄리티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과 관련해서 지리적으로 물론 캄보디아 멀죠. 일곱 8시간, 7시간 정도 6시간 비행기 타야 되니까.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진출한다고 봤을 때는
아프리카보다 훨씬 가깝죠. 중동보다 가깝죠. 중남미보다는 더 가깝죠. 그래서 상당히 그렇잖아도 한국의 ODA, 정부 ODA뿐만 아니라 민간들이 왜 캄보디아를 이렇게 지원하려고 많이 오느냐. 그걸 쭉 생각을 해보니까 일단 왔다 갔다 하기 편하다는 것. 그 요소가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하고의 어떤 기회가 많다는 것은 거의 지리적으로 상당히 어떤 전 지구 차원에서 굉장히 가깝고 그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입니다.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마치 이런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는데 60년대나 70년대 우리가 가졌던 미국에 대한 환상이 반대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동경, 한국인들에 대한 이렇게 굉장히 앞선 사람들이다. 그래서 굉장히 우호적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제가 협력의 잠재력이 있고 그 다음에 기회가 있고 근데 한국 사람 자체가 캄보디아를 그래서 매우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기 태사랑이라는 게 있는데 캄사랑이라는 그런 어떤 사이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제약적 요소 이거는 배도국이면 어디나 있는 나라인데 굳이 뭐 말씀을 제가 핀포인트해서 다 드릴 필요가 없는 것 같고 사실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자체는 캄보디아 자체가 나름대로 정치가 안정적입니다. 지금. 근데 이게 가장 위험한 때가 언제나 선거 때입니다. 선거 2013년 선거가 끝난 다음에 부정선거가 논쟁이 이어서 어떤 의회가 구성되었는데 벌써 겨우 1년을 가까이 끌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지난 2010년도 선거에서 야당이 꽤나 포션을 많이 확대를 했는데 지금 2018년 다시 이제 선거가 있을 텐데 굉장히 이 시점이 위험한 순간이기도 하고 진출한 기업이라든지 고민스러운 시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저희 급속한 최저임금 상승인데 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그럼 한국과 캄보디아의 관계를 발전시키려면은 뭐를 좀 해야 되냐? 이건 사실 정책 당국자들한테 메시지고 캄보디아 어떤 관료들에 대한 메시지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여기도 보듯이 우리가 어떻게 아세안하고 교류하느냐, 아세안 어떻게 진출하느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약간 그런 생각들을 적어도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대화나 뭘 할 때는 좀 그런 랭귀지나 그런 걸 좀 피할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가 너를 어떻게 이용하겠다 그런 것보다는 협력적이다, 파트너다 그런 식의 어떤 접근이 좀 필요하고 뉘앙스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번 세미나 주선하면서 취지문 보니까 이건 아세안 사람들이나 그쪽 시각에서 번역해서 보면은 약간 허트가 좀 되겠다라는 그런 문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민인에 대한 확신. 제 애가 있는데요. 제가 캄보디아 있을 때 같이 데리고 있었는데 캄보디아가 못 살아야지 우리가 이용해 먹기가 좋지 않냐 그 말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연관하면서. 근데 제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캄보디아가 발전해 나가야지 우리 물건을 더 사주고 그 나라가 발전해 나가야지 가서 우리가 비즈니스할 기회가 더 있고 그런 관계지 거기가 발전하지 않으면 오히려 수출이나 그런 다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민인 관계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우리가 퍼스펙티브를 가지고 그럴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캄보디아의 어떤 성장 단계인데 캄보디아 자체도 이제 고민을 하는 거가 있는데 지금 농업 공제 수준입니다. 사실 물론 이제 경제 발전 단계라면 경공업, 중공업 반드시 저렇게 가야 된다는 강의성은 없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대독들이 저런 패턴을 가질 수 갖는다는 전제로 봤을 때는 이것들을 어떻게 진전을 시켜 나가다가 사실 캄보디아가 갖고 있는 정책 당국자들 가장 큰 고민이고 사실 저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도와주냐 그런 것들이 우리 ODA의 어떤 과제든지 그런 게 되고 의료협회 같은 것들도 좀 고민을 해주시는 그런 사항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제도나 물리적으로 사실 취약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투자 같은 거인데 근데 이제 등기제도 같은 게 불분명하기 때문에 토지거래 같은 그런 토지를 살 수는 없지만 어떤 임차나 그런 것도 많이 어려운 면이 있고 그다음에 도로 같은 거 전력 같은 게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도로 같은 게 왜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냐면 제가 아는
굉장히 친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농업 투자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사바를 재배해서 전분을 만들어서 한국에 가져오려고 사업을 거의 한 5년간 하다가 실패하고 접었는데요. 이 사람이 재배를 하면 제일 먼저 부닥쳤던 문제는 뭐였냐면은 되게 카사바가 조금 생기면 이 사람은 다 캐서 먹어버리거든요. 근데 전분을 만들려면 크게 키워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그 습지, 그러니까 그 약간 열대지방이기 때문에 그 병충해가 많아서 카사바를 다 갉아먹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그 문제는 해결했어요. 물론 이제 농약이나 뭐 그런 거름이나 그런 걸좀 바꿨겠는데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부딪힌 문제가 뭐냐면은 그거를 전분으로 거기다 이제 가공을 했는데 그 색깔이 하얗게 잘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경쟁력이 없어요. 중국산이나 베트남산은 이렇게 하얗게 해서 사람들이 보기 딱 사는데 물론 뭐 건강식품이라고 홍보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상당히 그 색깔이 잘 안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또 어떻게 해가지고 그 거기다 그 황을 좀 이렇게 가공할 때 주입하면은 아까 그것까지 해결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해결을 못한 게 뭐였냐면 이분이 카사바 농사를 지은 데가 상당히 그 동부 산악지대였는데 여기서 카사바를 대량으로 가지고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은 한국에 옛날에 그 저도 이제 60년대 시골에서 보면은 고구마 이렇게 캐갖고 이렇게 길가에 갖고 와서 차로 실어 나가는데 우리는 그 가을철이면 좀 오래 놔둬도 괜찮습니다. 이게 안 썩고 그러는데 이런 데는 날씨가 덥고 그러기 때문에 2, 3일 내로 냉장 큰 컨테이너나 시설로 안 넣으면 이렇게 썩어버려요. 근데 이거는 해결을 못 해갖고 결국 손을 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간 인프라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사실 캄보디아 정부에서 해결을 해줘야 될 문제고 우리가 EDCF 같은 데 주는 데서 좀 참고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고용노가제 건전한 문제인데 이 부분은 사실 그 캄보디아 측에서 좀 제가 이제 그 캄보디아 수산 대사관 통화분에서 접촉을 하거나 그러면 이제 그 최고에 올라갔다가 지금 줄어들고 있는데 사실 내외적으로 우리가 좀 많이 줬어요. 7,600명씩 한 해에 줬는데 근데 베트남이 불법 체류자가 많아서 거기를 팍 자르면서 그 인원을 캄보디아에 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별수 없이 낮아지긴 해야 되는데 우리 계산 공식을 엄밀히 지킵니다. 그래서 불법 체류자가 몇 명 해가지고 이렇게 그 쿼타를 정하는데 그래서 그 불법 체류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캄보디아 정부 수한 대상에 좀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캄보디아 한국과 교역학과인데 우리가 굉장히 오랫동안 한일 간 무역협조에 대해서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캄보디아도 우리 한국하고 경제 문제만 논의하면 무역협조 시정해달라고 하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여담자마자 저는 이제 그런 논리를 펴니다. 그 무역협조라는 건 상품 분야만이다. 실제 그 어떤 그 경상수지, 그 서비스 수지까지 보면은 아까 그 디나 대사가 그 한 2억 불 정도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아마 한 해일 겁니다. 한 해. 그 2억 불. 그 다음에 한국 사람들 관광객 가서 서비스 수지까지 보면은 크게 그 한국이 뭐 남겨놓는 건 아니다. 민인이다. 혹시 나중에 그 캄보디아 친구들이나 만나서 뭐 한국이 물건만 팔아먹었다면 또 말하면은 이런 논리를 대시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투자인 학대인데 이거는 뭐 하여간 그 캄보디아 정부나 이 부분은 길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노동 분야의 안정성 제고인데 지금 캄보디아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부분이 그 노동 분야의 불안정성입니다. 지금 노동쟁이가 좀 많아졌고 그 다음에 최저임금이 그 2014년에 80불인데 2010년에서 2013년까지 한 61불이었어요. 근데 2014년에 그 80불로 올랐다가 올해 무려 128불. 5년 사이에 2배가, 아니 2013년으로 보면 2, 3년 사이에 2배가 오릅니다. 그 이후의 배경은 뭐가 있냐면 정치적 불안정이 있습니다. 우리 선거에서도 그 복지, 무상복지 남발하지 않습니까? 그 2013년 선거가 끝나고 그 야당에서 이거를 하나의 그 정치 아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돈 올려준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선거 캠페인 그 다음에 뒤에 어떤 정부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그래서 정부가 계속 밀린 거예요. 물론 어느 정도 그 사람들이 먹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뭐 금액이 높냐 낮냐 그거를 제가 따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런 전문가는 아닌데 하여간 그 실제 그
128불이면은 고용할 때 고용주로서 부담해야 될 금액은 그러니까 줘야 될 금액은 한 50불 정도 값을 해야 됩니다. 야간 수당이니 복지 수당이니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진출하는 사람들의 가장 고민 사항인데 사실 캄보디아 정부 당국도 난 고민을 해야 된다는 뭐냐면은 아까 제가 제한 요소에 다른 나라와 경쟁이 있다고 하는데 결국 캄보디아도 베트남과 경쟁하고 라오스하고 경쟁하는 거거든요. 베트남에 지금 최저임금 봉제 분야 제가 알기로는 135불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개인들의 어떤 생산성 그걸 차치해더라도 어떤 전력 안정성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캄보디아의 어떤 경쟁력이 상당히 손실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 정부 당국이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야당이 아마 이거를 정치 이슈화해서 아마 다음 선거 때 대대적으로 우리가 집권하게 되면은 200%나 그런 식의 약간의 포퓰리즘 속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서 아마 이 문제가 상당히 고민스러운 문제가 될 겁니다. 그다음에 한국인 관광객 유치인데 이 부분은 제가 특별히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근데 하여간 2013년에 최대하고 그 다음에 줄었는데 이게 트렌드가 꺾였는지 아닌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2015년 통계가 나왔기 때문에. 근데 거기 관광 저기를 하시는 한국 분들은 이제 볼 사람이 다 봤다. 근데 아까 협회에 계신 분이 안 가보셨다 그러니까 아니 볼 사람이 다 본 건 아닌 것 같네요. 자, 유망 진출 분야인데 사실 코트라 자료에 보면은 유망 진출 분야 제가 코트라 지금 최근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자료를 하나 봤는데 유망 진출 분야 제가 시간이 지금 혹시 너무 촉박합니까? 좀 더 써야 됩니까? 네, 하겠습니다. 굳이 학술적으로나 학술적이라 할 건 없지만 코트라 수준에서 이렇게 분석한 유망 분야를 제가 여기서 읽어드릴 수는 있습니다. 근데 마치 주식 잘하는 사람을 만나면 상품을 이렇게 딱 투자하는 걸 찍어달라고 그러지 한국 사람을 이렇게 캄보디아에 있다 그러면 뭐를 투자하면 딱 그냥 이렇게 딱 찍어달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상황은 자꾸 바뀌고 그 다음에 내가 한국에서 잘하는 뭔가 아이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하고 매치가 돼야 되거든요. 캄보디아가 공제가 잘한다고 내가 여기서 한국에서 농업했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하여간 지금 캄보디아에서 가장 잘 되고 있는 거는 유망 분야로 하는 거는 공제 옷 만드는 것들 그런 것들이고요. 거기에 단추를 좀 제작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하여간 근데 로 매테리얼 자체는 전량 수입해서 가공만 하는 게 지금 캄보디아의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캄보디아 가보신 분은 알지만 땅이 평평하게 많이 있으니까 농업하면 끝내주겠다. 근데 맞습니다. 농업 굉장히 잠재력이 커요. 근데 내가 아까 예와 말씀드렸듯이 근데 인프라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농업 투자가 유망하긴 한데 과연 이게 어떻게 발전해 나갈까 이거는 좀 의문입니다. 그 다음에 유통 서비스업인데 캄보디아도 빈부격차도 있고 그 다음에 도시는 나름대로 생활 수준이 올라가서 가면 프롬펜신에 가면은 카페들이 쫙 있고 제가 거기 있을 때 우리나라의 뚜베주가 빵집이 고급 빵집이 들어가서 제가 있을 때까지 2년 전까지 매우 성공을 했습니다. 이런 이슈 마켓을 그래서 다양한 그 다음에 건설업 근데 건설업은 워낙 큰 걸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까 현대 엠코 무슨 포스코 그 다음에 신도시 개발 같은 것들이 있는데 사실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얼마나 이익을 남기고 있는지. 근데 하여간 자산 자체로는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이제 세 가지 근데 너무나 당연한 말이기 때문에 아니 귀에는 얼다 있다. 그 다음에 발품 팔아야 된다. 당연히 발품 팔아야 되겠죠. 근데 제가 이제 너무 당연한 말이기 때문에 식상할 그런데 제가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예화 2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식하고 비공식 컨택트. 중국에 가는 관시가 있다는 걸 다 아시잖아요. 근데 캄보디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제가 딱 예화 2개를 드렸는데 하나는 너무 비공식을 추구하다가 망한 케이스고 하나는 너무 공식만 추구하다가 망한 케이스인데 한국에는 한 몇 분이 한 서너 분이 한 10억 정도 돈을 가지고 캄보디아에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뭐냐면은 굉장히 고위층에
친인척을 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주선으로 해서 땅을 샀더라고요. 그러니까 땅을 사갖고 이제 등기도 이전이 안 됐고, 근데 땅을 사는 것 같은 경우도 완전히 불법이에요. 거기도 토지 거래 같은 거 할 때는 관인계약서 비슷한 건 그냥 관할 이렇게 구청이나 뭐 도청 같은 데 도장 찍는 란이 있어요. 그 란이 있는데 뭐 다 무시했고 해가 이 사람만 잡으면 된다. 그래갖고 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미 돈은 한 2억쯤 넘겨줬고, 그 다음에 이미 뭐 트랙터 갔다가 공장 조성하고 있는데 안 만나준다는 거예요. 그 캄보디아에 선이 있던 사람 갑자기. 근데 캄보디아 최근 그 토지 정책이 외국인 하향에 대해서 굉장히 바뀌었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손재 총리도 이제 그 부패 문제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 여파를 받았는데, 이렇게 권력자만 잡으면 다다 이렇게 없어지고 실패한 사람인데, 너무 불법적으로 막 이렇게 계약서 같은 게 되기 때문에 공반에서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었어요. 이 사람이 진짜 합법적으로 뭔가 절차를 다 거쳐서 있으면 공반이 뭐 항공 투자에 대해서 이렇게 왜 불법적인 개부를 해준다 그러는데, 이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공반에서 해준 거는 그 컴플레인이 공간에 없다는 확인서 를 써주는 정도였는데, 그분이 저를 찾아왔다가 그 확인서를 받아가는데 다시 안 찾아오셨어요. 근데 그걸로 저는 해결이 됐기를 바랬는데, 근데 캄보디아는 사실 한국이 위상이 높기 때문에 공간이 알았다 그러면은 상대방이 신경을 쓴다 그러더라고요. 하여간 그렇게 하여간 그 권력자만 추구하다 망한 케이스가 있었고, 다른 하나는 제가 보니까 그 묘목을 이렇게 바이오로 해가지고 만드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와가지고 처음에는 현재 괜찮은 교민하고 해가지고 이제 거기 투자하는데 주소 이렇게 인허가하는데 주소를 찾아다녔어요. 그러니까 가니까 제가 캄보디아 그 공무원들 꽤나 퀄리티가 괜찮다 그러잖아요. 영어도 되고, 그 다음에 그 투자 유치한다고 이렇게 팜플렛 같은 것도 영어로 딱 만들어서 전해주고 하니까, 이분이 이제 그 원래 그 바이오 그쪽에 연구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집에 가서 연구를 열심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거 내가 해도 다 되네 이 나라 절차는. 그러니까 본인이 절차를 머릿속에 딱 끼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해갖고 그 같이 도움을 받으려는 캄보디아 현지인들이나 교민도 이제 짱들고 괜히 그 사람 숨길 필요도 없다. 근데 이게 이제 그 다음부터 안 굴러가는 겁니다. 인허가 한다고 서류 넣어놓으면 이제 뭐 일주일이 가든 뭐 한 달이 가든 뻥뻥으로 쓰시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가서 사업이나 뭘 하시려면은 그런 어떤 그 깡그리 지정이나 그런 걸 무시해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남대로 네트워크 같은 거 그렇게 어프로치를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공식을 모두 중시해야 된다 의미를 넣었습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사실 이 부분도 그 상당 부분 그 정부에 대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사실 우리 노동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노동계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기업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데, 사실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캄보디아의 어떤 터닝 포인트가 2018년에 정치 선거 때 올 겁니다. 근데 그 사실 지난 2014년 선거 때 캄보디아 야당에서 한국에 나와 있는 캄보디아인들을 이용하려고 그러니까 펀드레이징도 하고, 또 이 사람들이 또 한국의 그 어떤 민주주의 같은 걸 봐왔기 때문에 그 사실 그 사고가 이제 깨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가족들한테 전화해서 저기 찍지 말고 여기 찍으라 그런 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캄보디아 야당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대대적인 캠페인을 시작을 해가지고 한국에 오겠다 그러고 비자 달라고 해서 저희 이제 공관에서 이걸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을 했었는데, 저는 캄보디아 야당, 여당, 그다음에 한국의 그 캄보디아를 사랑하시는 분들, 근데 여기 시위하게 되면 캄사람 회원 같은 분들은 나가 같이 하시더라고요. 캄보디아를 도와준다고 생각해서. 근데 사실 한국이 정치 어떤 그런 쟁화되는 거는 사실 그 루즈할 수 있는, 그러니까 모두가 손실이 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어서 협회 같은 데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치적이나 그런 거, 물론 민주주의가 확산되고 그런 거는 세계적으로 좋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정치적인 중립 그런 것들을 좀 유지해야 되는지 한번 고민을 해서 협력을 해나가면 좋겠고, 불법 체류자 문제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캄보디아 내에 이제 그 한국인 불법 체류 불법자들이 가서 한국을 대상으로 무슨 뭐 불법 활동을 하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서 불법적인 어떤 그 카지노를 운영한다든지 한국에 대해서 보이스피싱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 예상하면 이 자료를 주한 대상한테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같은 경찰과 협조를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그 양측이
위는 어떤 공동을 해야 될 거고 밑에 이제 그 캄보디아와 한국이 이제 해야 될 상황인데 제가 왼쪽만 우리 한국 측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CSR 관련해서는 우리 그 이문길 대사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업들이 그 CSR 코퍼레이트 소셜 리스폰시빌리티 활동을 좀 적극적으로 해줄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노동계, 우리 노동계가 사실 캄보디아 노동계하고 네트워킹이 꽤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마 노동운동을 하신 분들은 저의 이런 시각에 대해서 반감이 좀 있을 거예요. 나름대로 그쪽에도 의의가 있는 건데 왜 그거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얘기하냐. 근데 하여간 그 캄보디아 가서 보면은 캄보디아 기업 우리 그 노동운동이나 그런 것들이 노동조합이나 그런 것들이 꽤나 발전돼 있습니다. 그리고 복수노조가 옛날부터 인정했기 때문에 약간 노조들의 어떤 노조업자로서 이렇게 좀 그걸 이용해서 개인적인 마치 정부 관리가 부패를 하듯이 노조 관리가 부패했던 케이스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의 또 하나의 체킹 메커니즘이 뭐였냐면 캄보디아의 옷이나 그런 걸 요청하는 데는 H&M이니 월마트니 그런 데잖아요. 그런 데가 컨슈머 액티비즘 같은 거에 공격을 안 받기 위해서 나름대로 굉장히 엄격한 노동 조건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노동에 대한 작동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데서 어떤 노동 시간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여건이라는 작동이 하는데 그건 임금에 대해서는 그게 작동이 안 됩니다. 임금을 어떻게 하라고 못합니다. 그건 지금 정치 문제가 되어 있는 건데 그러니까 한번 잘 생각을 해주시자라는 그런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캄보디아의 어떤 캄보디아인과 캄보디아 문화에 대한 존중인데 이거는 제가 사실 한국에 선교활동 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거기 가서 그리고 상당히 개방적이고 근데 전에 하나의 저희가 있었는데 캄보디아 선교활동 포스터에 거기 스님을 이렇게 사진을 없은 그런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보관에서 제가 있을 때 있어서 아주 문제가 되면은 그런 개방성이 깨지잖아요. 그런 게 공격적인 게 되면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데 사실 제 개인적인 다시 말씀드리면 경험치에서 나온 이야기 말씀드리기 때문에 일반화할 수가 없고 제가 근무하면서 느꼈던 거 사실 외교부 입장하고 제가 첫 장에 디스클레이머를 달았는데 순전히 제 개인적인 건데 이야기가 기다리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오늘 논의나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바가 그다음에 캄보디아 교류협회 운영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캄보디아에 대해서 많은 이해가 됐으리라 생각합니다.